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오늘도 너무 덥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림픽이 한창인 도쿄에서 날아드는 반가운 소식이 이 더운 와중에 큰 위로가 되고 있죠. 오늘은 남북 관계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북이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한 소식인데요. 지난해 6월 9일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끊어버린 지 413일 만에 복원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친서를 교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통신 연락선 복원도 합의가 된 거라고 합니다. 통신 연락선 복원이 남북 두 정상의 만남, 북미 대화 재개로까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7월 2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소문 들었어요? 지금 타고 계신 차 리본카에 팔면 30 더 준대요. 받아놓은 견적에 30 더 준대요. 내 차 견적 리본카는 30만 원 더. 현장 방문 받을 일도 가격 깎는 일도 없으니까 검색하세요. 오토플러스 리본카. 2012년 이후 연식 20만 킬로 미만 주행 차량 한정. 행사는 9월까지.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야놀자 테크놀로지 Rent, bus, resort, camping, 야놀자 테크놀로지 hotel, pension, dessert, cafe, 야놀자 테크놀로지 resort, spa, food, fly.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것 한 번에 쉽게.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온가족 무좀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할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안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할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7월 2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요. 최혜원 시사평론가와 함께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혜원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안동병원 경북권역외상센터가 개소 3주년을 맞이해서요. 김효윤 권역외상센터장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은요.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효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최혜원입니다. 매일 아침에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 확인하는 게 저는 일상이 됐는데 어떻게 확인 매일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확인을 해요. 그렇죠. 연일 최고 기록 경신하고 있는데 오늘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기준으로 사상 최다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확진계 화요일 날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요. 그렇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6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국내가 이제 1,276명, 해외가 89명. 그러니까 어제가 1,318명이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 47명이 증가한 수치고요.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하루 확진자 수가 3주째 4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수도권과 비교해보면요. 수도권 총 신규 지역 발생 확진자가 771명으로 나와 있어서 네. 이게 60.4%거든요. 네. 그러면 비수도권은 39.4%입니다. 여전히 이제 일주일 연속으로 500명이 넘고 있고요. 0.4%포인트 차로 30%대로 내려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뭐 비수도권으로 확산세가 진정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네. 언제든지 일일 확진자 변동치에 따라서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다시 커질 수가 있고 또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주요 변이 감염자 보니까 1,412명이 늘었는데 이 중에 델타 변이가 1,242명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델타 변이가 이제 주요
변이 감염자 주된 감염자가 됐다 이렇게 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연일 최다 기록 경신 매일 뭐 나오고 있는데 주말하고 월요일에는 사실 네. 검사 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거고 내일 되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무리 뭐 비수도권까지 3단계, 4단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일요일과 월요일 이 합친 이것이 결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발표도 어떻게 될 것인지 진짜 걱정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이 되죠. 예, 경북도 안동, 영주, 경주를 포함한 9개 시군이 포함이 되고 인구 10만 명 미만인 상주, 문경, 의성 14개 시군은 1단계가 유지가 되지만 앞으로의 코로나 발생 상황을 보고 향후 격상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3단계면 이 식당, 카페 이게 다시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사실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높아지면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걱정되는 것은 10시까지만 카페가 운영된다, 식당이 그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보다 사람이 경제활동하는데 위축되니까 그것이 더 걱정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경제활동도 확실히 또 위축이 되니까. 근데 이번 4차 대유행 본격화하면서 수도권 고강도 거리두기 딱 시행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짧고 굵게 강조했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 싶은데 전문가들은 이 4차 대유행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 전문가들 의견은 이 상황이 아직 고점까지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네. 아직도 고점까지 올라온 것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 고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기대 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정도 우리가 고생했으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백신이 오로지 답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으로 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 이게 정점이 가야지 점점 수그러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말입니다. 정점이 아니라는 건 더 많이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니까 더 위축되는 전망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조금 전에 한번 언급이 됐는데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 공급에 계속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걱정인 거예요.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하기를 최근 모더나 측이 생산 차질 문제로 공급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통보해왔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인 도입 물량과 일자를 협의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코로나19 백신 생산 관련해서 백신에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산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이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인지 이걸 아직 모른다는 거죠. 이 모더나사에서 백신 지금 제작 만드는데 뭔가 차질이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과연 한국 공급에만 물량 조절하는 게 문제가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있는지 그게 밝혀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더나는 바이오 벤처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지 못한 데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백신을 선구매한 국가들이 이미 많은 상태에서 뒤늦게 구매에 뛰어든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계약 이후에도 모더나 측에서 백신을 언제 얼마나 준다고 확실하게 말한 적이 없고 정부도 이 비밀 유지 계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도입 일정을 발표하지 않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당황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그런데 이 모더나 백신의 수급 불안이 감지된 게 사실은 지난주 초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9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번 달 세 번째 주에 받기로 한 모더나 백신 물량이 도입 일주일 연기된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50대 예방접종에 모더나뿐만 아니라 화이자 백신도 함께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5세부터 59세 접종이 일주일 뒤인
다음 달 14일까지로 접종 완료로 일주일 연기가 됐고요. 네. 또 50세에서 54세는 접종 개시일이 일주일 미뤄졌고요. 네. 대형 사업장 자체 접종도 백신에서 화이자로 바뀌었던 것이죠. 이 그러니까- 말은 그러면 모더나 백신 공급 물량이 7월 말에서 8월로 뭐 조정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또 조정이 되면 우리나라 예방접종에 또다시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기도 하네요. 그럴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제약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부도 책임이 있는 것이 네. 정부가 이 제약사 말만 믿다가 접종 계획을 수정한 것이 사실 이번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부가 6월 말에 공급하려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천 회분이 7월로 연기되면서 교차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기존 입장 급선회했습니다. 교차 접종 할 수 있다라고 급선회했거든요. 이거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워낙 또 이렇게 사실은 급하게 백신 구하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네. 차질은 있었겠습니다만 2차, 3차 계획이 B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이제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7월 30일 날 당국이 지금 접종 계획 8월 접종 계획을 새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걱정되는 건 40대 이하 접종 어떻게 될 거냐, 네. 미뤄지는 거 아니야,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50대 접종에 화이자 백신을 끌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0대 이하 연령대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불가능해 사실 화이자 백신에만 의존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8월 지금 금요일에 발표될 8월 접종 계획을 보면은 이것이 수정이 될 건지 연기가 될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또 극적으로 물량이 왕창 들어올 건지 네. 또 그 사이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백신 얘기가 나올 때 항상 했던 말이 백신 확보 지금 충분하다. 얘기를 정부가 항상 했었고요. 그런데 이 수급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확보는 해놨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언제 될지 적절한 시기에 될지가 중요한데 8월 앞으로 계획은 발표한다고 하지만 백신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그래서 좀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매주 다루고 있는데 네. BTS 소식이에요. 버터로 빌보드 차트 1위를 또다시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매주 놀라요. 네. 예. 오늘 새벽에 발표된 빌보드 핫백에서 방탄소년단 버터가 다시 1등을 했다. 우리나라 언론은 물론 이런 일이 없었기에 미국 언론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럼 9주 연속 1위에 올리는데 네. 빌보드는 공식 발표를 공식 SNS를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BTS 뭐라고 발표했냐면 BTS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자신들의 두 곡으로 1위자리를 바톤 터치한 후 이전 1위 곡으로 또다시 빌보드 핫백 차트 1위에 오른 빌보드 90년 역사상 최초의 가수가 되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퍼미션 투 댄스가 1위 했던 거잖아요. 1위 하고 버터가 내려오고. 버터는 7위를 했었고요. 근데 그걸 다시 이번 거꾸로, 주는 네. 버터가 1위를 하고 퍼미션 투 댄스가 7위를 한 거예요. 그대로 바꾼 거예요. 바꾼 거죠. 네. 사실 로드리게스가 그러니까 2등을 하는 여자 가수가 네. 이제 버터하고 퍼미션 투 댄스 가지고 이제 BTS가 두 곡 가지고 미니까 네. 이번이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이 기획사가 굉장히 이렇게 프로모션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1등할 기회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버터가 내려오고 퍼미션 투 댄스가 올라왔지만 그것도 곧 내려가면 내 자리는 이제 1위다. 예. 그래서 굉장히 프로모션 많이 했는데 네. 이걸 미국 아미들이 알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자리 맞바꿈을 만들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미국 언론이 엄청 놀랐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건 이제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 보통 트위터 언급수를 얘기하는데 네. 여기도 오늘 완전히 난리가 난 것이 1위부터 10위까지 발표했는데 1위부터 5위까지 BTS 관련된 거예요. 아니 이게 음악 관련해서만 아니고 지금 올림픽 예. 기간이기도 하고 검색어가 1위가 사실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도 이슈가 많을 텐데 이게 BTS가 다 점령한 거잖아요. 1위는 버터 8주째 핫백 1위. 네. 2위는 우리는 남준이 보고 싶다. 네. 3위는 BTS가 길을 열었다. 4위는 BTS 세계정보. 5위가 BTS 대 BTS. 그러니까 이 정도가 팬덤이 형성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2등을 계속하고 9주째 2등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라이브 라이선스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허무하겠어요. 네. 네, 좀 허무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계속 미국 내 다운로드 수가 다른 곡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앞서고 있고, 뭐 쟁쟁한 저스틴 비버라든지 다른 굉장한 가수들이 이제는 BTS한테 도전을 하는, 네. BTS는 수성을 하는, 네. 이 옛날 좀 이게 상상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죠. 이것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현실인가 싶습니다. 예. 진짜 BTS 얘기만 나누는 뉴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워낙에 했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은 뉴스라서 저희가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다음 주도 좋은 소식이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이는데, 그때도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예. 청와대가 깜짝 소식을 발표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소식인데, 남북이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그동안 차단했던 통신 연락선 복원하기로 했다, 이 뉴스인데,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이유를 일방적으로 차단을 했었잖아요. 이게 13개월 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더 놀라운 얘기는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렇게 오전 10시를 통해서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남북 양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을 해왔고, 네. 이 과정에 우선적으로 단절했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네.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보면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계속 이어서 끊어질 때마다 나중에는 통신연락선까지 다 끊어지고 수신호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연락선이 전혀 없는데, 지금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 교환을 했다라는 것은, 네. 이게 친서 교환도 맨날 잘 있었니? 나 잘 있다. 네. 이렇게만 얘기했겠습니까? 코로나 상황 어떠니? 이런 인사만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명백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북미 대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을 텐데, 이거는 네. 방송에다가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일단 이번에는 이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얘기가 주고받았으니까 통신 연락선 복원했다라고 하면서 친서 교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지난 6월 9일 북한의 일방 차단이 완전 끊겼다 다시 이어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친서 교환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의 뜻을 알아봤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서로 간에 대한민국이 네. 문재인 대통령 중간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 과정에서 미국 이 바이든 행정부와도 긴밀하게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외교부가 밝히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긴밀하게 그러니까 미국도 북한과 서로 대화하고 싶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채널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어쨌든 가지고 있는 기조가 동맹 우선이거든요. 네. 동맹을 통해서 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나서봐라라고 얘기를 했겠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졌을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있어야 네.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건물까지 폭파시키면서 그야말로 최근에 혹한기였잖아요. 근데 예. 그런 와중에도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을 했다? 그럼 혹한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또 이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는 계속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태도가 바뀐 이유가 뭘까 싶기도 해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필요한 것은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것이 필요하고, 네.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 물러나고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조가 이전과는 그래도 좀 바뀌지 않았겠냐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북한의 속내에 대해서는 알 수가 뭐라고 없습니다. 누구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통신선 복구했다라고 하니까 인터넷에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돌아요. 가짜 뉴스요? 네. 네, 가짜 뉴스 김여정이 이런 발표를 했다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제가 확인한 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짜뉴스 같은 경우는 좀 특히 이거 민족 문제인데 네. 이런 부분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이슈 생각이 하나 터지면 가짜 뉴스가 그렇게 너무 많아지니까 문제고요. 근데 하나 이런 뉴스도 있어요. 이것도 뭐 알려진 건 아닌데 북한의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남한 지원 이끌어내려고 이번에 이렇게 대화망 이끌어낸 거다. 북한의 코로나 상황은 지금 공식적으로 0명이죠. 알려진 게 없죠. 네. 네, 알려진 게 없죠. 네. 그리고 북한의 그러니까 중국에 북한에 들어가야 되는 신임 대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지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 그랬어요.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오버 아니냐.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모르나. 네. 네, 이거는 정확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가짜 뉴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알려지지 네. 않은 사실로 인한 뉴스는 조금 저희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관련 이슈로 넘어가 보면 이 장관 딸의 조민희 씨의 고교 동창 장아무개 씨라고 하죠. 조민 씨가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라고 했어요. 이게 기존 인수를 완전히 번복한 거죠. 번복을 한 거죠. 네. 이게 표창장과 직결되는 사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급력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 장아무개 씨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와 한영외고 동창이고 네. 조 씨를 유전자 다양성 논문 제1저자로 기재해준 장아무개 당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들과 딸을 서로 맞바꿔서 인턴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1심 법정에 이 장아무개 씨가 법정에서 증인하기를 그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속 영상이 틀어졌을 때 저 여성은 조민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경 쓴 여자 학생이 조민희 씨가 아니라고 했던 거죠.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25일 자신의 그러니까 장 씨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조민 씨가 참석한 게 맞다. 민희와 가족분, 이게 조국 장관 가족이죠. 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는 게 저의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네. 즉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그날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라고 썼어요. 네.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 이 장 씨, 그 장아무개 교수와 장 씨, 그리고 장 씨의 엄마, 그러니까 이 세 가족이,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가족 전체에 대해서 11번 특수부가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11번이나 가족 11번. 전체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장아무개 교수는 출국 조치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장아무개 아들인 장 씨는 이렇게 너희 가족 저희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 씨 가족 11번씩이나 조사를 엄마가 뭔 맞는 이상하게 돼서 모르는데 엄마까지 조사받았다는 거죠. 11번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지면서 지금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 네. 검찰의 과잉 조사를 지적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윤석열 씨가 책임져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이제 장 씨가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또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분들도 할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상부에서 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아무 의미 없는 법정 싸움을 준비하신 분들일 겁니다. 라는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을 의미심장하네요. 남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전체 보면 뭐냐면 표창장과 연결되는 이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핵심적인 증언을 한 장아무개 씨, 그러니까 조민 씨의 고교 동창이자 그 세미나에 같이 참석했던 장아무개 씨가 조민 씨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네. 인턴 활동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그 앞으로 재판에 과연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거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게 상황에서. 이 장아무개 씨가 재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SNS에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앞으로 재판에 영향은 좀 미미할 거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가 하면 그 전 증언과 완전히 번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재판정에서 번복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네. 이것이 나와서 따로 페이스북에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양심선언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연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도록 제가 주변에도 알아보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은 법률가들한테 판단을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 팩트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조 전 장관 정경심 교수가 공모해서 조 씨 딸이 활동한 적도 없는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다.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증언이었는데 이거에 번복된 얘기를 해서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것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입당 도대체 언제 하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8월 입당을 기정사실화했는데 윤 전 총장은 입당 시점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게 어제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치맥 회동했잖아요. 굉장히 밝은 표정이던데요. 네. 네. 사진도 잘 나왔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날짜가 나왔습니다. 8월 11일이라는 네. 날짜가 났어요. 네. 이게 뭐야? 뭐 입당한다는 건가? 라 했는데, 그래서 8월 11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 전 총장 측은, 입당 시기에 언급 없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팩트를 확인해보니까, 네. 윤 전 총장이 내가 만약에 8월 10일에 입당하게 되면 9일에 날리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10일 날 입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8월 10일에 입당하게 되면 9일에 날리겠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다라고 같이 회동에 동석했던 황보승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 입당하든 21일 날 입당하면 21일 날 얘기할게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8월 10일 날 입당하면은 8월 9일 날 알려줄게라면 8월 10일 날 하는 거로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돼서 언론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면에는 네. 서로 간에 고도의 줄다리기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측이야말로 빨리 8월 경선 버스에 윤 전 총장을 태워야 흥행이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흥행이 실패했다? 그럼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훼손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윤 전 총장은 솔직히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해보면 1%대밖에 되지 않는 지지율 후보들과 경쟁을 한다? 그건 내 손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야권 1위 지지율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쪽이 일단 입당에 대해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네. 언제 입당하느냐는 시간적 갭이 서로 간에 줄다리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제가 또 따로 확인했던 것이 네. 제가 취재를 해서 또 확인을 해봤더니 언제 입당하냐라고 측근한테 물어보니까 네. 8월 달은 입당해요 라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요? 8월은 맞군요, 그럼. 예, 8월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언제냐는 거는 좀 장담 못 하는데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 내에서는 네. 입당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과도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20%대 지지율이 이제 무너진 상황에서 네.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네. 윤 전 총장 그냥 입당 완료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안에서 상당한데 일단 그것 때문에라도 두 사람 만난 것 같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의견 조율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럼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산된 주도권 싸움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줄다리기죠. 확실한 건 입당 로드맵은 아직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선이 흥행하려면 윤 전 총장 당연히 경선에 함께 해야 되는 거고. 없으면 안 되죠. 네. 윤 전 총장은 과연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여러 가지 좀 계산을 새로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가 벌써 10주년이 되었대. 10주년 개점 행사에 푸짐한 경품이 쏟아진대. 8월 13일부터 22일까지 단 10일간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개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최고 경품이 자동차야? 장보고 묵향 가서 소고기도 먹자.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음료를 주문할 때 개인컵을 사용하는 것처럼 음식을 포장할 땐 다회용기를 사용해보세요. 일회용품은 줄이고 환경은 아끼고 오늘부터 함께 용기 내볼까요? 용기 내 용기 맛있는 걸 담아갈 때 용기 내 용기 식당에서 카페에서 용기 내 용기 어디서든 언제든지 용기 내 용기 애정한다 착한 용기 애착 용기와 함께 깨끗한 지구로 역주행해요. 공익광고 협의회.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지금 시각 6시 36분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교통사고와 같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중증의 외상을 당하게 되면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골든타임을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건데요. 이런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국 요소요소에 권역외상센터가 세워졌습니다. 2018년 경북에도 권역외상센터가 세워졌죠. 어느덧 개소 3년을 맞이했는데요. 안동병원 경북권역외상센터 김효윤 센터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효윤입니다. 안동병원 경북권역외상센터 참 들어서기까지도 쉽지 않았는데 벌써 지난 20일이 개원 3주년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소감 한번 여쭐게요. 예, 대부분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특별한 사고 없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생활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 곳곳에선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농기계 사고 등으로 심하게 다친 분들, 즉 중증 외상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역시 매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동병원 경북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은 이런 분들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하여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동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경상북도의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된 후 준비 과정을 거쳐 공식 개소한 지가 올해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고 현장 최일선에서 주야간 관계없이 고생해주신 119 대원분들, 지역의 병원과 응급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분들, 그리고 우리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이 경북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이 경북 권역외상센터 설립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권역외상센터가 선정이 돼서 또 공식 개소한 지 3년이 된 게 의미가 참 남다를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권역외상센터가 뭘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교통사고를 크게 다치면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조건 가장 가까운 병원일까요? 아니면 멀어도 큰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정답은 아닙니다. 네. 무조건 가까운 병원으로만 갈 경우 다시 큰 병원으로 옮기는 일이 많다 보니 중증 외상 환자 치료의 골든타임인 1시간을 넘길 확률이 큽니다. 또 큰 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역시 시간 많이 걸려 어렵게 도착했는데 대부분의 병원 역시 불시에 이송되는 환자를 위해 수술실이 항상 비워져 있지 않을 뿐더러 중증 외상 환자를 수술할 외과 의사가 상시 대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과 다량의 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 외상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 전용 치료센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안동병원 외상센터는 경북 권역에 발생하는 중증 외상 환자를 전담하는 거점병원입니다. 그를 위해서 외상 환자 전용 수술구역과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외상 전용 수술실, 중환자실, 전용 병동, 외상 전용 혈관 조형 촬영실 등의 시설과 장비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중증 외상 환자의 내원에 대비해서 외상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100여 명의 전담 인력과 지원팀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00여 명의 전담 인력과 지원팀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딱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뭔가 굉장히 든든했어요. 경북에 살고 있는 한 도민으로서 이런 거 정말 꼭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경북 권역 그냥 경북 권역뿐만 아니라 권역 외상센터 설립 필요성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가 돼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외상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데는 아덴만 이 여명 작전 이후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로 다친 중증 외상 환자분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아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독립적인 외상치료 시스템, 즉 외상센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권역 외상센터 설치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 것이 2012년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연차별로 17개의 권역 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있게 배치하여 중증 외상 환자 발생 시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이 계획에 따라 경상북도를 담당하는 안동병원 경북 권역 외상센터를 비롯해 수도권 등 각 권역에 외상센터가 선정되었고요. 현재 대부분 개소 완료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우리 국민을 성공적으로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이 2011년에 있었는데요. 네. 당시 심한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님을 모시고 와 치료하면서 중증 외상 환자 치료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이를 계기로 이 사업의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중증 외상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게 계획이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권역 외상센터가 생기고 나서 중증 외상을 당한 후에 적시에 치료를 받아서 이 사망까지 가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심하게 다쳐 사망한 환자 중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을 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을 우리가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네. 즉 잘하면 살 수 있었는데 하는 환자들이죠. 권역 외상센터의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중증 외상 환자의 예방 가능 사망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예방 가능 사망률이 35.2%였습니다. 다시 말해 외상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환자분 중에서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도착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살릴 수도 있었다고 판단되는 분이 무려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 정도였다는 거죠. 네. 이후 10여 년 동안 전국 주요 거점별로 외상센터가 설치되었고 119 소방, 닥터헬기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현재는 예방 가능 사망률이 20% 미만으로 낮춰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12월에 집계한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통계를 보면요. 전국 평균이 19.9%였는데 그중에서 경북 권역 외상센터가 포함된 경상권은 16%로 2015년에 29.4%에 비해 13.4%포인트, 즉 거의 반으로 줄었다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망하는 확률을 이렇게 많이 줄였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면 살 수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말입니까? 이거를 그만큼 적게 해도 된다는 건데 안동병원이 2018년 7월에 권역 외상센터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죠. 그동안의 성과를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좀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안동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 외상센터로 선정된 것이 2014년이었고 네. 그 후 약 4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해 2018년에 공식적으로 개소했습니다. 안동병원이 중앙응급의료 전산망에 등록한 외상환자를 분석해 보니까요. 권역 외상센터가 정식 개소된 2018년으로부터 3년간 외상센터로 내원한 외상환자의 수는 총 29,989명이었습니다. 네. 하루 약 27명이었거든요. 그중 중증으로 분류되는 중증 손상 지수 ISS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점수가 15점을 초과한 중증 외상 환자의 수도 1,258명이었습니다.
또한 응급실 평균 제시 시간이 2018년 227분에서 2020년 139분으로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은 면적이 넓고 산과 강이 많아 교통 인프라가 대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응급환자 발생 시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의 도착 시간, 즉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성이 다소 낮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이 타 광역시도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낮출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119 소방과 닥터 헬기의 맹활약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평균 27명이나 다녀갔다고요? 경북권역 외상센터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소중한 생명을 얼마나 많이 구했는지 청취자분들도 가늠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어떤 환자들이 많이 이용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계절별로 환자 유형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안동병원 외상센터에 내원한 환자분들 대상으로 사고 유형을 분석해보니 교통사고가 31.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 미끄러진 환자, 추락 환자가 뒤를 이었는데요. 이 세 환자군이 전체 외상 환자의 68%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만 특히 3.8%를 차지하는 농기계 사고가 눈에 띄는데요. 이는 타 대도시 권역 외상센터와는 다른 지역적 특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월별로도 여러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는 10월과 11월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요. 반대로 7월과 12월은 비교적 발생 분포가 낮았는데 이는 가을철에 행락객 증가가 큰 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졌고 한여름과 한겨울은 아무래도 국민분들의 활동량이 낮기에 사고 발생도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사고 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 환자는 1년 중 5월과 6월이 많았고요. 추락사고는 8월과 9월, 기계사고는 3월과 11월, 경운기 사고는 5월과 11월에 각각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안동병원 외상센터 내원 환자의 통계일 뿐이며 언제든 방심하면 사고가 발생했기에 청취자 여러분들은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또 조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맞습니다. 월별로 저희가 통계를 낼 수는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항상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교통사고도 그렇고 농기계도 그렇고 항상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어떻게 기억에 남는 환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갑작스런 사고로 병원에 실려오신 모든 분들이 사실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큰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특히 다치는 환자가 어린이일 경우는 병원 의료진도 차분함과 냉정함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타까움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리던 2018년 8월 초에 보행자 교통사고로 실려온 어린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친구는 사고 발생 25분 만에 외상센터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소생 확률이 매우 낮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폐동맥출혈, 간, 비장 등 여러 장기가 손상됐고 대퇴부, 골반, 늑골 등 여러 부위가 부러졌으며 외상성 쇼크 등으로 진단된 아까 말씀드린 ISS가 무려 43점에 달하는 소아 중증 외상 환자였습니다. 참고로 ISS가 15점이 넘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중증 외상 환자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2011년 석희훈 선장님이 ISS가 18점이었고요. 2017년 귀순 과정에서 여러 발의 총을 맞은 북한 병사의 ISS가 22점이었습니다. 안동병원 의료진은 이 학생의 수생을 위해 정말 필사의 노력을 했는데요. 사고 발생 당일 진단검사와 혈관 조영술, 폐 절제 등 외과적 수술을 마쳤고 그 후 외상중환실로 옮겨서 10여일 동안 외상외과,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우리 병원에 있는 모든 과를 망라할 정도로 10여 명의 분야별 전문의가 통합치료를 해서 드디어 그 하나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정말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을 텐데도 의료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아주 시직하게 힘든 치료를 견디고 극복해준 그 어린 친구에게 무척 감사했고요. 고마운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이 ISS 43점, 그러니까 이 점수만 봤을 땐 사실은 살기 굉장히 어려운 학생이었던 거잖아요. 어린 아이였던 건데 이렇게 안동병원의 모든 과, 모든 분야별 전문의가 다 치료를 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해서 제가 대신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권역 외상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 힘든 점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24시간 이렇게 대기해서 수술받을 수 있다. 이건 너무 좋은 거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네, 우선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운전하실 때, 현장 업무하실 때, 위험이 동반된 모든 일과 마주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상사고를 목격하시면 반드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또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차량에는 모두 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의 응급진료는 도착 순서가 아니라 중증도가 심한 환자분부터 진료가 이루어지다 보니 가끔 자신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항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네. 이 방송을 통해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동병원 경북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은 환자를 구하는 일이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 사랑하는 한 가족의 행복도 같이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동병원 경북권역외상센터 김효윤 센터장이었습니다.